학생 여러분, 권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고질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운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요 사림의 형성과 사화 그리고 붕당의 형성까지 잠깐 맛배기만 잠깐 봤죠.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그렇죠? 자, 혁명파 4대 부의 후손으로서 세조직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훈구라고 불렀다라고 그랬어. 훈구파 혹은 훈구 세력이죠. 이들은 공신으로서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사회의 기득권 세력, 지배 세력으로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옹건파 4대 부의 후손으로서 성종 때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한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들을 우리는 사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림들은 왕도 정치를 표방을 하고 내세우고 언론 활동을 중시했으며 향촌 자치를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로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면서 훈구 세력을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러한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무엇이 발생한다? 사화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화는 연산군 때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고요. 중종 때 조광조라고 하는 살인이 이제 중종에 의해서 등용되면서 적극적인 개혁 정치를 펼치더라. 현량권을 실시를 하고요. 향약을 보급을 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짓 공훈, 즉 위훈 삭제를 추진했다가 훈구 세력의 공격으로 다시 또 한 번 사화를 겪게 되는데 이것을 기묘사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차례에 걸친 사화를 통해서 사림들은 중앙정계에서 밀려나서 향촌 사회로 물러났지만 자,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지방에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고 결국 선조 때 이제 사림이 집권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집권한 사림은 다시 자체 분열하죠. 이 사림이 분열되어서 형성된 것이 바로 붕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붕당은 바로 동인과 서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부터는요, 이제 선조 때부터 붕당의 형성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때까지 전개된 붕당 정치, 그 다음에 붕당 정치가 변질돼서 나타난 일당 전제화의 현상까지 아울러 이러한 일당 전제화의 현상 속에서 약화된 왕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제기된 탕평론까지 제가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잘 들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선조 때부터 설명하도록 하자. 자, 선조. 자, 우리 선조 때는 사림이 집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림이 집권했는데 이 사림이 자체적으로 분열해요. 기존의 공신들과 외척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되는 이러한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존재했고 이러한 정치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훈척 정치라고 해요. 공신과 외척에 의한 정치. 우리는 이러한 훈척 정치의 청산을 둘러싸고 강경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동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옹건파들을 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효원이라는 사람이고요.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에 대립이 벌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조 전랑. 이조는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 그 이조에서 실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조 전랑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심의겸과 김효원이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이 김효원과 심의겸의 갈등이 결국 동인과 서인의 대립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동인과 서인의 명칭도 이 김효원이 궁궐 동쪽 건천동에 살았었기 때문에 동인이라고 불렀고 심의겸이 궁궐 서쪽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 심의겸과 관련된 무리들을 서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동인과 서인, 즉 훈척 정치의 청산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이 분열하고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들 간의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동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동인 측에 속했냐면 지역적으로는 영남 출신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이황의 제자들이 주로 동인에 속하게 되었고요. 서인들은 기호지방, 그러니까 경기나 혹은 충청 지방의 그 살인들이 서인이 되었고 주로 이이의 제자들, 문인들이 많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지향점의 차이도 있었지만 지역적인 지연과 그 다음에 학연까지도 얽혀져서 이 붕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이 됐는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동인과 서인 중에서 보다 더 세력이 컸던 것은 동인이었죠. 그런데 이 동인이 서인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서인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애들과 온건한 자세를 취하는 애들로 또다시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동인이 다시 서인에 대한 강경파, 얘네들을 북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온건파를 남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조 때에 살인이 집권했고 살인이 분열되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고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되더라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선조 때의 사실이었습니다. 자,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광해군이죠. 자, 그런데 이 광해군 때 집권한 사람,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바로 광해군이 왕이 될 때 지원했던 북인들이 광해군 때 집권하게 된 거예요. 자,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더라라는 얘기죠.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북인은 강경파잖아.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과 협력해서 함께하는 정치가 아니라 거의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정치를 해나가서 서인과 남인의 불만을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 속에서 광해군이 어떻게 돼? 왕에서 쫓겨나잖아. 그렇죠? 패모 살제. 그래서 자신의 어미를 패하게 되고 자신의 동생 아우마저도 죽였다라고 하는 명분. 그 다음에 후금과 뒤에 설명하겠지만 후금과 청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다라는 것, 즉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라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명분과 구실을 통해서 이제 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광해군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냐면 인조반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조반정으로 이제 인조가 왕이 되죠. 즉위하게 되는 것이고 광해군 때 집권했던 북인들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립니다. 완전히 북인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은 서인일까 남인일까? 서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조 반정 이후, 즉 인조 때가 되면 집권 세력은 서인일까 남일까? 당연히 서인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인조 때에는 서인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고 여기에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게 되면 서인은 여당, 남인은 야당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고 그 비판 세력으로서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남인이 존재한 이런 형태의 정치를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붕당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붕당 정치가 전개되어 나간다. 그래서 인조, 그 뒤에 뒤를 이은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 때까지 이러한 형태의 정치가 전개되어 나가요. 그렇죠? 자, 이런 붕당 정치, 서인은요 집권 세력이었지만 자신들이 북인처럼 독재하는 것,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를 하고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남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정치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바로 서로 간에 비판적인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할 것을 추구했죠. 자,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상호 비판적 공존 체제가 전개되어 나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효종의 뒤를 이어서 현종 때가 됐는데, 자, 이때부터 그동안 좀 괜찮았던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고 남인이 비판 세력으로서 함께 이끌어가는 정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정체가 흔들리게 되고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예송 논쟁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사건이죠. 자, 예송 논쟁, 전종 때 예송 논쟁이 일어나. 자, 예에 대한 송사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인조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인조 때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 인조는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거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인조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은 소현세자고 둘째 아들은 복림대군이었는데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갑니다. 자, 이거는 아무튼 우리 다음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아무튼 원래 인조의 큰아들 세자는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청나라의 볼모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동생이죠. 복림대군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효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효종이 죽고 현종이 왕이 됐겠죠? 그런데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효종한테 보면 계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늦은 나이에 다시 왕비를 맞아들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비를 다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효종보다 훨씬 어리다.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왕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비 조씨죠. 조대비입니다. 이 대비 조씨가 상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서로 다른 입장을 펼치게 됩니다. 서인은 효종이
왕이지만 얘는 차남이에요. 장남이 아니라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차남의 예를 따라서 어머니 계모인 대비 조대비가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남이는 무슨 말이냐? 자, 소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효종은 차남으로서 차남이지만 장남을 계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장남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남의 예를 따라서 3년 동안 조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얘네들 막 미친듯이 누가 서로 옳다 맞다 막 주장하다가 그럼 어디가 승리하느냐? 자, 이때는 서인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남인이 책임을 지고 대거 물러나게 됐거든요. 이게 1차 예송이에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효종의 비가 죽어요.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역시 인조의 비였던 대비 조씨가 그때도 당연히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대비는 어떻게 보면 며느리죠. 며느리가 죽었을 때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서인은 똑같은 논리로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남인은 아니다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막 뒷다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어디가 승리하느냐? 와,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인이.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서인들이 대거 정계에서 쫓겨납니다. 드디어 이제 남인이 처음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했을 때 이 숙종이 즉위했을 때는 남인이 집권 세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조금 좁아가지고 제가 여기 다시 좀 지우고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숙종으로 왔습니다. 숙종입니다. 여기 숙종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예. 장희근과 인현왕, 그렇죠? 예, 너무너무 유명했던 왕입니다. 자, 숙종이 왕이 됐을 때는 남인이 집권 세력이 됐어요. 남인이 집권 세력이고 서인들이 대거 정계에서 쫓겨났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잠깐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숙종 때 이제 집권하는 세력은 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인의 영수, 리더였던 사람이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허적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국가로부터 시호를 받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날 비가 온 거야, 비가. 그래서 이제 숙종이 영의정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비가 오니까 안 되겠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기름칠한 천막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유막이라고 하는데 그 왕실에서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그 천막이 있으니 이것을 영의정 집에 잔치집에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봤더니 이미 영의정인 허적 집에서 그걸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그 숙종은 주려고 했는데 아니 왕실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물건들을 말도 없이 그냥 가져와서 지 마음대로 쓰는 거지. 이것 때문에 숙종이 열받은 거야. 야, 이것들 봐라. 아니 지네들이 권력을 장악하더니 이제 지네들 마음대로 왕실 물건에 손을 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이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이 역모를 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변이 제기가 되면서 결국 이 사건을 구실로 해서 대대적으로 남인이 정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남인이 대거 쫓겨나가고 다시 서인이 권력을 차지하게 돼요. 자,
자, 이것을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신왕국이라고 해요. 이 경신왕국 때 그동안 정권을 잡고 있다가 2차 예송에서 지면서 서인이 정계에서 밀려났잖아. 남인들을 계속 옆에 두니까 우리가 권력을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 안 되겠다. 저것들 완전히 싹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인들을 완전히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려. 그리고 서인들이 모든 관직을 차지를 하게 돼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모든 관직을 서인이 독차지를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장희빈 있죠. 이 장희빈이 숙종의 총애를 받게 되고요. 근데 이 장희빈은 남인 집안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희빈이 인현왕후가 이제 왕비에서 중전에서 쫓겨나고 장희빈이 중전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인들이 다시 쫓겨나고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남인들은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서인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중앙정계에서 축출하고 남인들이 모든 권력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모든 권력을 남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야. 남인들의 세상이 된 거야.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숙종의 입장에서 볼까요? 그전에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했는데 이제 모든 관직을 서인들이 차지하거나 혹은 남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 신하들은 다 같은 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신하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떤 신하가 반대를 하게 되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면 신하들은 전부 다 같은 편이니까 전부 다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왕의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거야. 왜냐면 신하들은 다 같은 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숙종은 또 열받은 거야. 이것들 봐라. 안 되겠어. 다시 얘네들이 가진 권력을 뺏어와야 되겠어. 그러면서 다시 서인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국이라고 합니다. 다시 환국이 일어났는데, 환국은 국면이 전환되었다. 집권 세력이 뒤집어졌다,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황국이 일어나게 되면 특정 붕당이 모든 관직,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는,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제 하나의 붕당이 전제적인 권력을 차지해 이런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인조 때 전개했던 붕당 정치는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였는데, 숙종 때 환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면서 특정 붕당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공존이 아니잖아. 다른 정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붕당 정치의 원칙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존의 원리는 붕괴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특정 붕당의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었고요. 특히 3사 있죠. 3사는 관리들의 그 잘못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서인이 3사를 맡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3사들은 자신의 편인 서인들의 잘못은 눈 감아주고 남인들의 잘못만 미친 듯이 탄핵을 하는 거야. 그래서 3사가 원래 해야 될 그러한 일은 제쳐두고 서로 자기 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3사 언관들이 하는 것이 뭐였냐면 상대 붕당에 대한 비난과 반대 세력에 대한 축출,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비판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고요. 한편 이 서인이 이 과정에서 남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이 있을 때 철저하게 보복하자, 강경하게 보복하자라는 사람들이 노론이 되고, 남인에 대한 좀 온건한 처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론이 돼요. 그래서
일당 전제와 현상 속에서 서인이 다시 또 분열해서 뭐로 분열되는 거야? 노론과 소론으로 또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숙종 때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한편 자, 이렇게 반복적인 황국이 벌어지고 숙종 자신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러니까 황국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마다 오히려 특정 동등의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편이 되고 왕의 말이 통하진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붕당 사람을 고루 등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추구를 하고 그 사이에서 왕권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숙종 때에는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되냐면 처음으로 탕평을 해야 된다는 주장, 즉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한 왕권 강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숙종 때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숙종의 뒤를 이어서 경종, 또 경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영조 때 드디어 이러한 탕평 정치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선조부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때까지 전개되는 붕당 정치 전개와 그 다음에 그 붕당 정치의 원칙이 변질돼서 나타난 일당 전제와 현상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탕평 정치, 영조와 정조 때 전개된 탕평 정치, 그리고 정조 사후에 이제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는 3대 60년 동안에 전개되는 세도 정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면 조선 후기의 정치사의 흐름이 쫙 이제 전개되는 것이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PPT를 통해서 제12강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운영 두 번째 시간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선조 때 드디어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사림이 집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림들은 기존의 정치, 즉 기존에는 공신과 외척들에 의한 정치가 전개됐었거든요. 이러한 공신과 외척에 의한 정치를 뿌리 뽑으려고 했고, 즉 훈척 정치를 청산하고자 했고, 이런 청산을 둘러싸고 강경파인 동인과 온건파인 서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인과 서인은요,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의 갈등과 함께 합쳐지게 되면서 이 동인과 서인의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죠. 한편 동인 중에서도 서인에 대한 강경파, 또 서인에 대한 온건파로 또 나눠지게 되면서 강경파인 북인, 온건파인 남인, 기존의 서인, 이렇게 다시 사림이 자체 분열하게 됩니다.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광해군인데, 이때 광해군이 왕이 될 때 도와준 세력이 북인이었기 때문에 광해군 때는 북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북인은 강경파이기 때문에 남인과 서인을 배제한 채 북인들에 의한 독재 정치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남인과 서인의 불만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광해군이 이제 인조 반정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북인도 정권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아예 붕당 자체가 거의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북인들이 몰락을 하게 되었고,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서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조 시기에는 서인이 정치 권력을 차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인조부터 그 뒤를 이은 효종, 그리고 현종 때까지는 이 서인이
주도를 하고 남인이 정권에 참여하는 서인 주도 남인 참여의 좁은 의미의 붕당 정치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 시기에 서인들은 정치 권력을 세력이 강했지만 자신들의 권력 독점을 스스로 경계를 하고 정치적 비판 세력으로서 남인의 존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인의 존재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인이 요즘으로 말하면 여당, 남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야당이 되면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어떤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상호 비판적 공존 체제가 유지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는 사건이 현종 때에 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차례에 걸친 예속 논쟁입니다. 자, 예속 논쟁은 현종 때 발생했고요.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비였던 자의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입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서인은 1년을, 남인은 3년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자, 이렇게 서로 대립 갈등하다가 처음 이러한 논쟁 때에는 서인이 승리했어요. 즉 1차 예송 때에는 서인이 승리해서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에 비었던 자의대비 조씨는 상복을 1년만 입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상황이 종료되나 싶었는데 효종의 효종 비가 죽어요. 그러니까 효종 비가 죽게 되니까 이제는 또 그 인조의 비였던 자의대비 조씨가 또 상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입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또다시 2차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예송이죠. 서인은 그 자의대비 조씨가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했고 남인은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효종과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인조의 비였던 자의대비 조씨가 상복 기간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이 예속 논쟁이다. 이 예속 논쟁을 통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숙종 때에 이르게 되면 환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환국은 국면이 전환되었다라는 의미고요. 이 뜻은 쉽게 말하면 집권 세력이 교체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숙종 때에는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서인에서 남인으로,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의 붕당 사람들을 완전히 중앙정계에서 쫓아냅니다. 자, 그러니까 특정 붕당이 모든 관직을 독차지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일당 전제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존의 붕당 정치에서 제시되었던 원칙, 즉 상호 비판적 공존 체제, 이런 공존의 원리가 붕괴가 되고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3사의 언론 활동도 상대 붕당을 비난하고 자기 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변질된 형태의 3사의 언론 활동이 전개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 환국이 발생되는 과정 속에서 서인이 남인에 대한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국이 발생되고 일당 전제화가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 왕권은 어떻게 되느냐? 왕권이 강화될까 약화될까? 아니요, 약화되죠. 왜냐하면 특정 붕당이 모든 관직을 독차지하니까 신하들은 전부 다 같은 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신하들이 반대하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정 붕당의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가 되고요. 이것을 탕평론이라고 합니다. 자, 숙종 때 탕평론이 제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탕평 정치가 전개되어 나가지는 못하고
반복적인 황국으로 오히려 일당 전제화 현상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탕평 정치는 영조와 정조 때의 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 운영 세 번째 시간으로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